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나와져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보고 싶으면 국회 예산정책처 사이트에서 연도별 보기를 누르셔서 직접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어져 있는 암호화폐 소식에 대한 조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조세의 개편 내용이 미리 담겨져 있으니 이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내용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으니 7월 달에 나와져 있는 것은 7월 달에 개편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제가 해석을 해서 또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미리 맛보기로 아마 이런 추세로 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너무 다 읽어봤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확실하게 이거이다 라고 저도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을 보시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 환경 변화와 정책적 과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암호화폐 내용이 있으니 제가 한번 다뤄보는 거고, 겸사겸사 요약본 내용만 좀 봐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에 대한 조세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으니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는 대응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 환경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보시게 되면 추계 세제 분석 실장, 그리고 조세 분석 실무관, 소득법인 분석 과장, 소득법인 분석 과장하고 행정실무, 자료 분석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 2항에 들어가져 있고 제3조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이 되었다. 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쪽 내용으로 법안이 거의 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목차의 내용이 있고요. 이게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 오른쪽 편을 보면 엄청나게 많죠. 이걸 쭉 내려면 한 몇십 페이지 이상은 또는 몇백 페이지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있고요. 국회 입법 동향, 전문가 인식 부분도 다뤄지고 있고 조세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득과세, 소득세 내용이 거의 대다수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이쪽에 해당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삶의 부분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죠.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소득세 부분이 약간은 변화하거나 다변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약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도 조세 변화를 좀 주어 보겠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사업 모델 출현은 세원 이동성 증가, 국가 간의 과세 배분, 전통적 과세책이 포섭하기 어려운 경제적 실체 등장, 현행 과세 방식의 한계를 야기하고 있다. 즉 약간 좀 유식한 말로 써놨죠. 그냥 4차 산업이 되면 업종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겠다 라는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세원의 이동성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왜냐, 온라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 우리도 소득세를 그런 쪽으로 좀 개편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 기반한 노동적 형태에 대해서 다양화다. 그러니까 즉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뭐 배단 뭐 커넥트인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배달을 해주고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또 부수입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쿠팡으로 인해서 뭐 쿠팡맨으로 잠깐 알바 형태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버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세금의 취약적인 부분을 좀 보충을 해보겠다 라는 취지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숙련 노동자 중심의 고용 구조 재편과 소득 불균형 확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되게 유식하게 써놨죠. 역시 배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숙련 노동자는 즉 전문직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기술 부분이 특화된 사람들 위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왜 확대가 되냐? 기존의 단순 업무 노동직은 거의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전문직과 이런 진짜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기술 직군은 살아남게 될 것이니까 소득 불균형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실업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세를 걷는 거에 대해서 개편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냐? 현 정부는 2017년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직도 공무원 부분하고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처우 개선이 좀 문제가 많이 나와서 논란도 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회사를 통합시켜 가지고 해서 누구는 높았고 누구는 낮았는데 평균치를 맞춰보니까 손해 났던 부분도 있고요. 최저임금에도 또 도달 못하게끔 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쪼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만들어져서 최근에 이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이 이제 3단계까지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최저임금을 위배가 되면 여러 가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또 되니까, 그거에 따른 논란으로 인해서 또 급급하게 또 수정본이 나와서 또 그것도 맡겼다. 그리고 대략 올려서 한 20만 일자리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은 고려를 해서 좀 생산성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형 노동 활동이 증가가 된다. 노동 유연성이 증가가 된다. 즉 뭐 쿠팡의 뭐 쿠팡맨 알바 형태, 그리고 뭐 배민의 커넥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노동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업종에서 또 그렇게 내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는 형태에 대한 업종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내가 뭐 물론 지금은 외국인만 받아야지 불법이 아닌데, 이제 약간 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걸 좀 잘 안 지키고 있죠. 근데 그런 쪽으로 요새 만들어지면서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벌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유연하게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불안정 고용 증가와 근로 취약성 확대, 저금리 일자리 양산,
보험 가입률 하락 등 사회 안정만 취약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고용보험 확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고용보험을 확대를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 제도를 최저로 너희들 피해오면 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인데, 4차 산업이 나오면 실업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또 보험 기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측이 돼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고용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신 분들은 좀 싫어하죠. 왜냐면 내가 생계가 이제까지 좀 힘드는데 이것까지 내려고 강제적으로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책정 비용과 나머지 비용이 다 되고 내가 얼마 버는지가 다 수시로 다 들여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예.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런 쪽으로 보면 또 안 좋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확대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뭐 증가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것도 안 맞는 이유가, 우리가 출산 태생 빈도율을 보시게 되면 1969년생 전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대략 1200만에서 1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0부터 79가 대략 1000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80부터 89가 대략 한 800에서 900만 정도 되고, 뭐 90부터가 한 5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 갖고 딴지 거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고령자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에 대해서 업종을 전환을 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상당히 적다. 그 이유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대출적인 부분의 생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에 대한 이런 습득에 대한 시간과 그런 측면도 필요하는데 그게 어렵거니와, 그리고 생각보다 또 습득력이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죠. 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업종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갈아탈 만한 그런 연령대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체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원에 대해서 근거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종 대비 뜨는 직종이 있어서 그게 커버리지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는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만큼 출산 비율이 비등하게 비례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4대 보험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자칫 잘못했었을 때에 대한 비용도 어느 순간 대비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4분이라는 시간이 갔네요. 이 이야기를 별로 재미없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자극적인 내용만 좀 보시고 보고서 내용은 항상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보면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다시 잡설을 그만하고 본론으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본이득 과세가 있고 기타 소득 과세, 거래세 과세 총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2018년도 5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필요하게 되고 개인 간 거래 이익 상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수익통산 및 2월 공제 허용 등의 세부적 지침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단 금융상품 인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그거에 따른 법적인 조치, 활동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개인 간 거래 이익 상정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즉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했었을 때 이게 해외 거래소까지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나머지 쪽이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나 그리고 FIU에서는 한정된 인적 자원을 통해서 가성비를 최대치를 내야 됩니다. 근데 막 10원짜리 구했어요 해가지고 보고하면 당연히 5급 공무원이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지는 않겠죠. 예, 처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가 돈이 TXID에 뭐가 제일 돈이 많고 어느 주소가 좀 적은지까지가 분별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라는 걸 좀 여기에서 써놨고요. 그리고 2월 공제 허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도소득세를 했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는 양도소득세로 했었을 때에 대한 세율 구간이 좀 큽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세율 구간이 통상 8에서 많게는 42%까지 적용 과세를 벌 수가 있는데, 이건 내국인 기준이지만 외국인 기준에서는 우리와 세무 협약이 되어져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기준에 대한 세법은 우선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로 과세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세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실제로 2021년도 1월 달에 취득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회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샀던 가격이, 이더리움이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럼 2021년도 1월 달에 만약에 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현시가 1월 달이 10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만원이면 내가 이 차액에 있는 부분을 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취득가 기준이 2020년도 1월 기준에 대한 시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가격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낼 필요가 없고요. 위로 올라갔었을 때만 세금 징수를 한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그 세금이 적용되기 전까지의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 줘야 우리가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과연 이 시가를 어디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준 자체가 바이낸스로 볼 것인지, 빗썸, 업비트로 볼 것인지, 그리고 거래소마다 약간의 편차 비중이 있는데 이거에 따른 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2월 공제 허용 및 세부적 지침 마련 필요라는 것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만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정서상 미국이 가장 자본에 대한 자본법상, 그리고 뭐 세법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져 있는 걸 보았을 때, 또 미국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2월 공제를 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사원에서 2월 공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거래를 했었을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 분리 과세를 해놓고
250만 원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250만 원을 국내와 해외에 똑같이 합산을 해서 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많이 벌면 해외에서 200만 원 분리과세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건 해외 주식 관점으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런 2월 공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뭐 국제적 과세 동향 일치, 소득 재분배 효과, 현행 양도 차익 과세 제도 활용, 기능 제도적 정황감 적게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로 하면 이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또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란은 또 국가적인 부분으로 소송이 분쟁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에 대한 소송을 걸 것인데, 아마 개인이 지긴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논란이 커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약간의 부담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개편될 요지가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과세에 대한 편의성을 보게 되면 자본적 자산으로 볼 경우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소득 개념과 불일치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현행 기타 소득 필요 겸비율을 보게 되면 60%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때 약간 그 내용이 좀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고, 원천지수 세율을 보게 되면 실효 세율이 8.8%인데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분리과세 한도가 7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근데 현재 기재부 입장은 양도소득세가 국제 정서상 그에 맞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로 했었을 때는 또 열거주의 형태를 또 따져봤을 때는 안 맞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하고 싶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또 개편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만약에 구글과 아마존이 실제로 단기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결제가 일상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세금에 대한 개편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과제가 있다라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징수, 편의성, 투기적 거래 억제,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와 과세 형평성 유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단점은 암호화폐 적용했었을 때에 대해서는 기조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약간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불일치한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주식은 증권거래세율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매수할 때 0.3, 매도할 때 0.3 해서 합산해서 0.6 정도인데 0.25로 낮추고 양도세로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3억 원까지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쪽을 또 적용시키기에는 요거는 좀 요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 거래세를 계속 점차 인하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래세를 만약에 암호화폐 쪽에다가 도입을 시켰어. 주식했던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야, 쟤네들은 왜 거래세를 왜 해? 왜 쟤네들한테만 혜택을 줘? 저쪽이 더 투기적 관점이 더 센데? 라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머리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분만 아니더라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부분에 대해서를 보게 되면 상속증여세는 뭐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적용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인세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긴 하지만 국제 회계 표준 기준에 대한 내용이 해당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추면 그렇게 또 논란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힘들 것 같고, 소득세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만 쓰면 뭐 되게 세법에 대해서 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점, 다 세계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국제 정서가 어떻습니까?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에 대해서 뭐 통합이나 이렇게 좀 정상회의 같은 데에서 좀 결론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득세법을 보시게 되면 거의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은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 2월 공제 부분은 또 주식에서 좀 갖고 왔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시가를 비교해서 그 차익의 자본 소요이익을 평가하고 차등 과세를 한다. 104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급여, 퇴직, 산림, 양도, 일시 잡소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최대 55%까지 낼 수 있습니다. 즉 4천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대략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잡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쪽은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 쪽과 유사하게 맞춰 갔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구나 까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과거의 코인체크에 대한 피해자 전액에 대한 보상 부분에 있어서 좀 과거에 논란거리가 있었죠. 그때 당시 시세 차익으로 들 거냐, 아니면 현존의 시세 차익으로 보상을 해줄 거냐에 따른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시세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 그때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역시 그때 정부에 대한 뭐 사회적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금융 쪽한테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한 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짓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한 형태에 대한 소득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쯤 읽어봐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과세 제도를 보게 되면 미국 자산, 호주도 자산입니다. 만약에 기타 소득세로 하게 되면 자산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쪽에서 기타 소득을 또 매겨버리면 좀 논란의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또 안 맞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새 다 양도소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좀 이상하게 갖고 있어서 여기서 또 비슷한 모델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에 맞는 그런 세율 부분이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쭉쭉 내려서 또 보게 되면 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재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기사가 양도소득세를 키우나라고 뭐 되어져 있는데, 이게 기자가 팩트 없이 기사 쓰면 이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깨지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들었겠죠. 고위 관계자한테 뭐 들었으니까 갖다 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도소득세를 하고는 싶지만 문제점이 많고 이해관계도 필요하고 국가 간에 대한 그런 또 관계가 지금 틀어진 시점에서 조율하기도 쉽지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윗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뭐 양도소득세 법안을 뭐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봤던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빨리 도입을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렸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쉽게 좁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7월 달에 조세 개편안에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의 현물 거래소 순위에서 업비트가 해당 20위권에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양도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양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텍스가 많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기재부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 돌리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국가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골치가 너무 많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바에는 당연히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구 대비 또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분포하기도 편하고 실적 내기도 편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래량도 거의 안 나오는 쪽에서 저렇게 많은 복잡한 쪽에 굳이 힘을 많이 쏟을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어느 정도 정도권 만들어 놨으면 좀 거쳐야 되는데 거의 눈곱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고서를 올리는데 야, 너 지금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하면 욕만 겁나게 처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네, 결론은 양도소득세로 하기에는 되게 골치 아픈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우회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심적으로 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보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보다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래세는 증권 즉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 쪽에다가 역공을 할 수가 있다. 왜 저쪽이 혜택을 더 많이 주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소득세를 했었을 때 자산고인데 왜 기타 소득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최고의 엘리트들만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까지도 아직 세금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기사에서도 자꾸 뜬구름만 나오는 이유는 저렇게 어려운 그런 이해관계도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 진작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은 무엇이냐면, 올해 조심스럽게 7월에서 9월 달까지, 그것도 추석 지나고 나서 만약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안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매개체는 경제를 살리는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져 있고 법안도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져 있어서 암호화폐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은 안 될 거니와, 그리고 역대 국회가 당선됐던 그 시기에 1년차 때는 거의 입법안이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짤짤한 거 거의 다 통과가 안 됐거든요.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지나면 대통령님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2021년도 때는 대선 시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올해 웬만한 세금 내용은 다 적용시키고 내년은 거의 스무스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거의 걱정할 필요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잘 넘기면 거의 세금은 2022년도 때에 가장 현실성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참, 제가 놓치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이 종합과세 구간 부분은 금융소득과세 2천만 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1천만 원까지 축소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기타 소득세도 분리과세를 초과했었을 때는 종합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서 이런 퍼센티지로 된다. 100분의 15라고 있는데 그냥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되게 합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그 전에 많이 올라와서 그 세금 낼 때쯤에 그 기준 취득 기준가가 그렇게 매겨지면 우리한테는 땡큐일 것이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또 올해 초점은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하면서 차관급 그리고 금융 관계자 그런 금융 분석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또 같이 서브 회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합의를 또 도출할 수도 있으니 이번 7, 8월 달에도 내용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너무 길어져서 따분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세금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저도 암호화폐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그리고 거래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웬만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잘 배웠다. 예. 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한 번쯤 보시면 삶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쯤 겸사겸사 배운다라 치고 잘 보시고 이제 본인이 어떤 루트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